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주말이면 생각나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인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초등학교 세 번째 시간 3교시인데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 혹시 기대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사실 뭐 이게 교육 같은 경우에 해봐도 특히 영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달력에서도 그렇고 또 약간 시청자가 직접 눈앞에 없다 보니까 잘 이해하시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호흡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댓글에 너무 뜨거운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첫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긴장감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교재 만들면서도 사실 미준 TV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교재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만든 교재가 있긴 하지만 예. 미국 주로 이제 예전에 한국 주식을 베이스로 사례로 많이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맞게끔 바꾸고 또 혹시 바뀐 게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표로 한 장으로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 건지, 그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 쓰면서 또 그려보고, 음. 네, 뭐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댓글에 유료로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막 예. 좋아요를 한 50개는 누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하면 안 되나? 근데 뭔 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냥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걸로 저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대신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어렵지 않게 잘게 쪼개서 대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게 뭐 저희 초이스탁을 이용하시든 뭐 시킹 알파를 이용하시든 또 인베스팅을 이용하시든 또는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멤버십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나 지표들을 아주 수월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초등학교의 목표고, 네, 졸업생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강의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열이 더해져서 나타난다는 걸 이번에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오늘 강의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들 그리고 그 뭐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한 개념들 요런 정도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자산의 세부 항목 중에서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그 설명 중에서 이제 좀 Q&A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댓글에 보면 이제 요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답변을 드리면서 짧게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본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 자본이 이제 주주의 가치 또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지 그런 것들 사례를 통해서 오늘 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배지분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재무제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재무제표 벤저민 그램이 쓴 재무제표 읽는 법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 재무제표에 근거해 투자해도 엄청난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손실이나 잦은 손실을 피하게 해주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어 줄 것이 평균 이상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레엄이 재무제표를 보는 법의 핵심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10배 오를 주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있는 종목들, 잦은 손실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좋은 기업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은 이익을 내는 형태의 수익이 쌓여갈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Q&A가 뭐 한 두어 가지 있었는데 빠르게 좀 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무제표 주요 계정 영어로 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영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뭐 다 써드릴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요 항목을 복습하면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본은 제가 이제 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주의 돈이고 그건 이제 영어로는 이쿼티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남의 돈 빌려온 돈을 부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라이어빌리티라고 주로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친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어셋이라고 하는데 요 자산은 돈을 쓴 내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조달한 거는 내가 내 돈, 주주가 낸 돈은 자본, 빌려온 돈은 부채라고 했고, 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산에는 제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해서 앞자만 따서 좀 외우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숙제예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숙제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재 투유무 해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요 정도는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면 매출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원가 매출을 만들기 에 들어가는 이제 원가들을 빼고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줄인 말인데요. 그걸 빼고 이자 빼고 세금 빼면 넷 인컴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옆에는 이렇게 레버뉴, 그다음에 코스트 오브 레버뉴, 그다음에 SG&A 요거는 이제 일반 판매명 관리 이런 영어들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좀 요 화면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을 제가 이제 이익에서 잉여금 그러니까 이익에서 남은 돈이라고 해서 이익잉여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영어로는 retained earn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은 돈 뭐에서 남았냐 그러면 순이익에서 바로 그냥 쌓지 않고 배당을 주고 남은 돈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요 음.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자본을 구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요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한국어는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영어로는 밸런스시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밸런스니까 사실 대차를 맞춘다라는 게 이제 밸런스에서 아마 따온 것 같은데 지금은 기업의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난다고 해서 재무상태표를 기본 언어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매출액서부터 이익이 났냐 손해가 났냐 해서 뭐 프로핏 앤 로스 이렇게 해서 PL이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많이들 쓰고 있고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PL이라고 하는 이제 표시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 유형에서 이제 요 당재 투유무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본 설명만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당좌 자산은 현금이다, 거의 음.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캐시 현금하고 요게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음.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는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팔았는데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매출은 팔았다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거래에서 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못 받은 돈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재고자산은 인벤토리인데 원재료부터 제품까지를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투자자산은 이제 롱텀 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개념이 투자자산 중에 이제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음. 금융이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이 만기가 장기냐 단기라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에서 다 1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 장기라고 하는 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을 내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기가 2년 이상 남았다. 그러면 투자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1년 이하로 이제 만기가 점점점 줄어서 만기가 이제 90일짜리로 남았어요. 그럼 처음에 음. 투자했을 때 3년 만기였는데 90일 남은 채권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러면 얘는 투자 자산 장기가 아니라 롱텀이 아니라 얘는 쇼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타회사의 주식을 좀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고 타회사 주식을 한 5% 샀다, 뭐 3% 샀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롱텀 인베스트먼트로 분류를 해요. 근데 예. 단기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단기 투자자산에도 주식이 있긴 있거든요. 유가증권이. 예. 근데 요거는 뭐냐면 단기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1년 내에 나는 팔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얘는 단기로 해서
요 당좌 자산에 좀 포함이 되고요. 1년 음, 이상 나는 장기로 이 기업을 투자하면서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 요 투자 자산에 넣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자산이세요? 당좌 자산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단타를 하시는 분은 이제 당좌 자산을 분리하셔야 되는 거고, 아, 음, 난 좀 길게 보고 이 기업하고 호흡을 같이 갑니다. 그럼 아, 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 1년 미만으로 하는 거는 투자 자산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은 좀 길게 보고 한다는 것.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눈에 보이는 것, 특히나 이제 이런 뭐 저기 뭐 부동산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그 다음에 요 공장들, 설비들, 요걸 이제 줄여서 앞자만 따서 이제 PP&E 이, 요렇게라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음, 바로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데 돈은 썼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돈을 쓴 걸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인텐저블 어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타 회사를 인수할 때 좀 프리미엄을 주고 산 돈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본이 만약에 뭐 한 10억 달러인데 나는 15억 달러를 주고 샀다. 그럼 5억 달러를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이 5억 달러를 준 프리미엄을 바로 요 이제 영업권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개념이냐면 어, 좀 한국에는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거든요. 아파트를 막 5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집값이 올라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아직 입주하긴 전이지만 뭐 이제는 5억이 뭐 5억 5천, 6억 이렇게 막 오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나는 분양을 5억에 받았는데 6억에 막 팔리고 있다. 그럼 요 1억이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일명 부동산 아파트 하시는 분들 그냥 P라고 얘기하면 P 얼마야? 이렇게 아, 아파트를 이제 그래요?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그 P가 바로 이 무형자산에서 개념에서 보면 영업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5억은 그냥 투자를 한 개념이 되는 거고 원래는 5억인데 1억이 더 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예. 추가로 인수한 돈을 더 준 개념, 요 프리미엄이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권이 되고 이걸 과도하게 주고 사면 살수록 인수한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샀으니까 이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산 게 돈을 못 벌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게 승자의 저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수할 때는 이기긴 이겼는데 막상 너무 비싸게 인수해서 그게 독이 돼서 망하게 되는 경우 그게 바로 이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무형자산에서 영업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예. 대부분이 다 영업권 이제 회사를 M&A 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무형자산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M&A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주 활성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이 이제 M&A가 상당히 많아서 영어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돼서 보통은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회전일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 그래서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앞자만 DSO 이렇게만도 표현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웃스탠딩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바깥에 서 있는 개념이니까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됐다. 바깥에 있는 개념이고 요게 이제 세일즈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개념의 날짜. 그래서 뭐 데이즈 세일즈 아웃스탠딩 이렇게 이제 보통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출 채권 회전일수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짧게 매출 채권은 많다고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으면 매출 채권도 같이 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매출 채권이 잘 그러니까 대금을 잘 회수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매출 채권 회전일수고 요게 추세가 중요하다. 올라가면 돈이 빨리빨리 회수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낮아지는 게 좋은 기업이고, 이 회사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타 회사, 그러니까 경쟁 업종하고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인벤토리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DIO라고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결국 재고자산도 많아도 별 문제는 안 된다. 왜냐면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면 원재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팔릴수록 재고 자산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고가 안 팔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은 했는데 제품이 계속 창고에 쌓여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팔리는지 체크하는 지표가 바로 재고 자산 회전일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고 자산 회전일수는 낮아질수록 기업이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기업이 안 팔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올라갈 게 될 거고 음, 특히나 경기 변동형 기업이거나 소비재 기업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을 덤핑하거나 낮출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의 악화로 이루어질 거고 요 재고가 좀 해소되는 시점에 다시 이제 수익성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요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한국, 미국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데 한국 주식을 보는 사이트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는 안 드렸던 건데 밸류라인 co.kr을 치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주식 사이트가 뜨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밸류레이션이나 스마트 스코어나 그다음에 뭐 종목 진단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저희가 썼던 느낌이랑 아마 미국 주식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주식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밸류라인으로 초이스탁 미국과 한국 통합하는 지금 작업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뭐 한 여름이나 요 정도 되면 한 사이트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다 아무거나 검색하실 수 있는 형태로 통합을 해서 다 음,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통합이 되고 하면 그때 한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요 질문이 가장 중요했던 질문으로 저는 보는데 질문하신 분이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꼼꼼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찾으셨지? 그랬는데 테슬라의 자산 합계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 자본하고 부채 남의 돈과 내 돈을 더해서 그걸 합한 돈을 자산이라고 하고 이걸 썼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합한 돈과 자산의 합계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진짜 숙제를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면서 자본 항목을 좀 다뤄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 계획했던 거를 좀 뒤로 미루고 얘를 먼저 좀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 총계가 119852, 그러니까 1198억 달러가 있었고 부채는 491억 달러. 그다음에 자본총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요 값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음, 빼보면 예, 7억 7천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779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때 이제 좌절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선생님이 자산은 부채 자본 합치게 맞는데 근데 틀리면 이걸 이제 이걸 못 찾아내면 음, 그때부터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이 문제를 음, 빨리 좀 해결해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이제 똑같은 이제 테슬라를 봤는데 테슬라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토탈 어셋, 토탈 라이프타임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요 숫자 같은 숫자가 하나 여기 딱 보일 거예요. 음, 779라고.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거는 무슨 개념일까?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는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또 어렵다면 어렵고 이런 개념인데 제가 좀 이제 뒤에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요 토탈 라이abili티 넷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인데 요거는 뭐 소수주식을 제외한 부채 총계산인데 일단 지금 모르셔도 돼요. 제가 뒤에 이 지배 지분과 비지배 지분이 무엇인지를 그래프 하나로 딱 설명을 드릴 때 그거 음, 보고 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 779하고 요 차이 이제 저희 지금 사이트에는 69931 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더하다 보니까 이 779만큼 차이가 났는데 69931은 뭐냐면 여기서 포함 보면 스탁홀더스 이쿼티라고 해서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토탈 이쿼티는 뭐냐면 주주 지분에다가 플러스 요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를 같이 더한 금액을 음, 토탈 에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만큼 차이가 나는데 마이너리 인터레스트를 저희가 쓰지 않거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자본 총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밸류에이션 할 때 PBR 지표, 그다음에 ROE 지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탁홀더스 이쿼티 음,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이쿼티가 아니고 지배 지분이라고 하는 요 스탁홀더스 이쿼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779는 이 테슬라 주주의 몫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록해놓고 요거를 마이너리티라고 소수 지분 또는 비지배 지분 음, 우리가 넌 컨트롤하고 있는 값이다라고 별도로 구분해 놓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 나의 목 제가 처음에 요 자본에 내가 낸 돈 또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여기에 쌓이는 돈이 이제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본은 스탁홀더스 에쿼티가 원래 맞는 값이고 그 음, 값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이든 ROE든 투자 지표도 다 검색 이제 쓰셔야지 지표가 틀리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이제 더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몫이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테슬라 주주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다 왜 썼을까? 이런 음.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그 독자님들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셨겠죠? 아, 그럴 제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글자가 많으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포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그래서 하나 썼습니다. 절대 포기, 네,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네, 나중에 진짜 한 제가 이게 몇 개월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2개월, 3개월 후에는 막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마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단어 외우고 알파벳 외울 때가 제일 지겹고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의 회계 기준에는 갭이라는 것과 IFRS라는 기준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요. 미국 기업은 다 갭을 씁니다. 근데 한국 재무제표는 다 IFRS를 쓰고 있어요. 음, 그리고 유럽도 EU도 전부 다 IFRS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갭 기준을 쓰고 있다가 2000년도 제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 안 나는데 2000년도 어디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IFRS로 전부 다 바꿔 간 상태가 돼서 한국은 지금 IFRS 쓰고 있는데 뭐 요거를 다 외우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비슷해요. 두 개 쓰는 게 거의 다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여기서 보면 모회사의 단독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얘는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요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음, 무슨 개념이냐면 어 제가 만약에 회사를 해서 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 돼서 해외 지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외 지사에 가서 근데 해외 또 미주님하고 그러면 해외 법인을 같이 하나 만들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럼 60% 하고 미주님이 그럼 60, 40% 네, 해서 어떠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법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음, 만들면 이제 40%는 저희 게 아니잖아요. 예, 40%는 미준 대표님 거지 저희 게 아니잖아요. 요게 예, 이제 사실 소수 지분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넌 컨트롤 하고 있는 이제 그 음, 지분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단독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 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회사들은 다 합쳐서 성적표를 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의 재무제표를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 제가 만약에 돈을 벌고 있고 저희 자녀들이 뭐 독립하지 않았지만 막 돈을 막 벌어요. 그러면 야 우리 일단 통장에 다 모아. 그래서 음, 다 같이 수입을 잡고 다 같이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요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아버지 독립 선언하겠어요. 저는 제 수입 따로 제 지출 따로 할게요. 음, 그러면 요게 바로 별도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나는 안 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갭 기준이든 IFRS 기준이든 주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연결을 해서 연결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옆집에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옆집에 있는 분이 막 너무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옆집이니까 옆집인데 친하니까 저희 재정을 같이 한번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결할 수 없는 기업들은 연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연결해야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보통 회계 기준으로는 50%가 넘어가면 실질적 지배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결해라. 그래서 매출도 연결하고 비용도 연결하고 자본도 연결하고 부채도 연결하고 다 연결해서 하나로 보여줘. 그게 기업의 실체니까. 음, 근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가 자회사가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예,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얘네들하고 다 연결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하나 발표하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만 떼서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만 떼서 별도로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여기 세퍼레이트 돼 있다고 해서 별도 재무제표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 재무제표 작성을, 그러니까 단독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연결로만 하면 딱 나오지. 만약 구글이 막 자회사가 엄청 많다고 해서 자회사들 거 빼고 그 구글만 네가 한번 또 분석해 따로 재무제표를 써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음, 그게 가장 큰 차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배와 비지배를 별도 표시하는 거는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하잖아요. 예, 부동산을 우리가 이때 매입을 해놨는데 공장 부지로 사놨는데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막 땅값이 막한 3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 3배 오른 평가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에 대한 차이가 요 회계 기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갭 기준에서는 요 원가 모형만 반영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취득가만 써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취득가만 써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주식 매입가가 있잖아요. 그 예, 매입가로만 계속 기록해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음, 근데 주식을 샀는데 매입가 말고 지금 현재가가 있잖아요. 시세가 막 바뀌면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요 음, 시세 현재가를 반영해라가 지금 국제회계 기준 IFRS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재평가라는 게 현재가 시세가 있으면 그 시세를 반영해서 이 자산을 제대로 평가해줘라. 이런 음, 이야기가 바로 딱 그 두 개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요거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은 미국 기업은 갭이라는 기준을 쓴다. 그리고 연결해서 쓴다. 그리고 개별 기업만 따로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일단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여기에서 저희가 갭이라는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제 대표님 방송에서도 EPS 이야기하면서 넌갭은 뭐 넌갭 EPS는 얼마다, 갭 EPS는 얼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 갭이란 말이 뭔지를 알아야 넌갭이라는 얘기는 그럼 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갭 기준에서 만드는 재무제표가 아닌데 뭐라고 발표한 걸 넌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보통은 넌갭으로 발표하는 게 EPS가 주로 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갭 기준의 EPS를 발표를 해요. EPS를 발표하는데 이 갭 기준의 EPS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뭐 그래서 일시적인 이익이나 이런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일시적인 손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너무 많이 맞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을 합병하면서 뭔가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합병하면서 특별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면서 뭔가 음, 비용이 많이 나갔더라. 그럼 일시적인 비용들이나 일시적인 이익들이 발생하는데 갭에서는 그걸 그냥 상관없어. 일단 다 써. 그리고 EPS 발표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PS 변동치가 크게 발생하면 이 기업이 되게 나빠졌나? 원래 이 정도의 음, 기업이 아닌데? 아니면 이렇게 좋아졌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EPS를 내느냐. 이게 이제 non-GAAP EP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그런 값들을 빼냈을 때 요 정도의 EPS를 냈구나 하는 게 이제 넌갭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무제표가 확정돼 있는 과정의 옛날 재무제표 값들은 전부 갭 기준의 EPS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를 발표하는 EPS 값을 어떤 사이트는 갭을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넌갭 EPS를 찍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넌갭 EPS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의 사이트는 보시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갭에다 찍어놓고 미래의 실적 컨센서스를 넌갭으로 붙여놓으면 이게 막 들쭉날쭉해서 서로 기준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사이트에서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저희는 다 맞아요. 초이스탁은 그냥 갭 기준으로 컨센서스 데이터도 갭 기준으로 저희가 맞춰놨고 음, 그래서 데이터를 사는데 좀 돈이 들었습니다. 돈이 들었는데 시킹 알파 지난번에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제가 봤더니 시킹 알파는 갭 기준과 넌갭 기준을 둘 아예 다 두 개를 지금, 같이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를 특정치는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대한 추세를 보시려고 하면 갭 기준의 예상 EPS를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일시적인 이때 이익이나 손실이 내년도에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넌갭 기준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셔서 보완해서 보시는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표랑 현재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표가 다른 기준이 되지 않게끔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넌갭 기준으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 넌갭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인데 갭 기준은 적자예요. 이런 기업들이 막 우리 어디에서 흑자 전환하는 걸 막 했는데 막상 기업이 실적 발표하면 흑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넌갭이냐 갭이냐인데 문제는 많은 사이트에서 이 지표가 넌갭인지 갭인지 구분을 잘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투자자들이 되게 좀 혼란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초이스탁에서는 다 갭 기준 하니까 최소한 기준은 다 통일돼 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그렇게 보실 때는 갭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요 지배 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실제 그 사례를 좀 사이트에서 숫자를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오전에 한 땀 한 땀 그렸는데요. 이걸 어, 어떻게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해서 이제 그렸는데, 저희가 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consolidate니까 그냥 연결했다는 거죠. 결합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다 해서 연결 재무제표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 네, 저희가 투자한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투자해서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A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B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지분 투자를 하는데 약 90%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서 요 B 기업의 지분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머지 10%는 이 C 기업이 지분 10%를 투자해서 요 1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A와 C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A는 90%, C는 10% 투자해서 B라는 기업은 A가 투자한 지분 90% 요렇게 10%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때 자, A 기업이 이제 실적을 많이 발표할 때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90%니까 당연히 연결을 발표해야 돼요. 그렇죠. 연결을 발표한다는 거는 요 B 기업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비용, 순이익 이걸 다 합산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연결 재무제표는 다 합산해요. 다 촉 합산하고 물론 이제 내부 거래나 이런 거 상계해서 좀 뺄 건 빼지만 대부분은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요 C 기업의 지분 10%까지 다 합산하는 거예요. 일단은 B 기업 거를 내가 다 통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이걸 그냥 다 합산하는 거거든요. 100%. 예, 90%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100%를 합산하게 돼 있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그걸 다 합산했더니 근데 C 기업의 주주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10%는 내 건데 왜 네가 네 재무제표에다 내 거 써놔?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0%내 거잖아. 왜 네 음, 재무제표의 100%가 마치 네 거인 것처럼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 알았어. 그러면 구분해서 써놓을게. 이렇게 하는데 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바로 이 전체를 100%를 다 이렇게 A 플러스 B를 다 해놓은 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얘 있죠. C기업 지분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 음, 요 부분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왜냐면 요 회사 거니까, C 회사 거. 예, 요거를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지분.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마이너리티인가 소수 지분이 맞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소수 지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거의 다 지배 지분, 저기 비지배 지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이라고 쓸 때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리티 또는 넌 컨트롤링이라고 쓰는데 한국에서 넌 컨트롤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지배 지분이란 말을 가지고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지배 지분이라는 거 말고는 내가 컨트롤 안 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는 따로 빼 그걸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고 이걸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넌 컨트롤링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오너스나 또는 저기 뭐 페어런트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지배지분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결국은 A 기업 전체랑 B 기업의 90%까지만 원래 A 회사의 주주의 몫인 거잖아요. 예, B 기업의 요 C 기업 지분은 이 사람 거니까 얘 걸 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뺀 부분을 우리가 비지배 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A 기업이 내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네, 요거죠, 요 100%랑 네, 요렇게까지만 네, A 회사의 A 기업의 주주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테슬라 물어보신 분의 여기서 보면 이 스탁홀더스 에쿼티라고 써놓은 부분이 바로 지배 지분에 대한 해당이 되는 음, 부분이고요. 요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 돼 있는 부분이 비지배 지분에 관련된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그 비지배 지분 관련된 거는 어차피
그 테슬라의 주주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일단 합산을 해서 70, 710이라고 썼지만 779는 우리 게 아니에요라고 별도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음, 저희 사이트에는 어차피 우리 거 아닌데 뭘 써요? 그냥 우리 것만 쓸게요. 그러고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게 요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차이가 되게 큽니다.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이 뭐 어떤 경우에는 비지배지분이 지배지분보다 더 큰 기업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기업 구조가 되는 이거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 미국 기업들은 거의 자회사들이 웬만하면 100% 자회사를 설립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하더라도 비지배 지분이랑 마이너스 인터레스트 값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숫자가 다 모든 기업들, 큰 기업들, 메타도 일치하고요.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음, 애플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일치 안 하는 기업이 매우 미국 재무제표한테 드물고 한국 기업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도 지금 막 밸류업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미국 기업들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 훨씬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대주주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들이 많이 짜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미국 기업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테슬라가 하필 딱 차이가 나서 그게 이제 음, 비지배지분이고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서 네, 자본 항목을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사례를 좀 하나 애플은 이게 이제 합치면 딱 같은 값이고 테슬라는 다른 값인데 어떻게 찍혀 있는지 제가 조이스탁 사이트에서 원본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도 좋은 걸 쓰셔가지고, 듣고 아, 있으니까 너무 네. 좋은데요? 아,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게 마이크 좀 좋은 거 쓰겠다고 해서 하나를 제가 여기 앞에 여기 있는데 다행이네요. 네. 애플을 한번 쳐보면 여기 이제 재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재무제표도 있고 이걸 차트로 보는 것도 있고 지표를 보는 데인데 요 맨 밑 여기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 요게 이제 밸런시 재무제표고 여기 이제 색깔로 칠해진 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산, 부채, 총계 이렇게 이제 그 색깔을 칠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값을 보면 어 여기 자본총계 56950 더하기 308 030 하면 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기 일치하는 거는 뭐냐면 아, 이 회사는 비지배 지분이 없구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이 회사는 그러니까 애플도 원래도 뭐 성향이 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애플을 하고 있지만 그냥 또 다른 기업에 만약에 그런 자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업들도 만약에 봤는데 없다 그러면 아, 이 회사는 그냥 다 100% 자회사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구나.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잖아요. 자회사를 설립할 때 아들이 지분을 좀 싸게 해서 아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회사를 조금 투자하고 여기서 매출을 밀어주고 키워서 상장시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는 저 지배지분 비주분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게끔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데 우리나라도 밸류업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은 대부분 저게 다 일치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테슬라가 이제 좀 이제 달랐었는데 테슬라를 제가 한번 테슬라를 하면 네, 테슬라는 여기서 아까 그 지표에서도 보셨지만 69931 4914 요거 더하면 사실 요랑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제 요 끝단위가 1 더하기 2는 3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아, 틀렸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요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앞에 있는 뭐 779인가요? 그 값이고 그 예,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지배지분이라는 값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들이 ROE를 계산하든 PBR을 계산할 때는 다 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지배 지분을 하는 요 값을 가지고 하는 자본 총계지 토탈 에쿼티를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토탈 에쿼티로 하나, 요 아마 오너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에쿼티로 하나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 지분으로 하냐 아니면 비지배를 포함한 전체 음, 지분을 하냐에 따라서 ROE 값과 PBR 값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린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연결과 이제
별도 재무제표, 그리고 연결 안에서 지배와 비지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음. 지배와 비지배에 대한 개념은 이익에도 있고 자본에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재무제표를 살펴드릴 때 또 지배제가 나오는 게 순이익 쪽하고 자본 쪽이 주로 나오는데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교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롭게 지배 자본 그리고 비지배 자본에 대해서 배운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영어로 왜 이거를 쉐어홀더즈 에퀴티라고 부르는지 확실하게 이제 개념이 좀 잡히고요. 오늘은 또 1교시, 2교시에 배웠던 거를 총 복습을 하는 시간이어서 또 굉장히 네.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만 보신 분들도 1, 2교시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4교시 시청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4교시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네, 4교시에는 그 주주들의 가치, 그리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사실 자본이거든요. 자본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안 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본이 PBR이 너무 높은데 PBR로 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까? 음. 한국 기업은 PBR이 3배만 돼도 비싸다 그러는데 막 미국 기업들은 PBR이 10배, 뭐 예. 20배 뭐 이러는 거니까 도대체 미국 기업을 분석할 때는 PBR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의미가 있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기 기업이나 초창기 기업이나 또는 이제 성숙기 기업들이 그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구성에 따라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들을 실제 사례 기업들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준 채널만 보신 분들은 항상 PER, 뭐 PEG 이런 것만 항상 공부를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PBR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4교시 시간에 다시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